시작해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창봉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재산 증식 부의 복리입니다. 갑자기 뭐 부의 복리란 단어는 사실 재테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말씀인데 제가 가면 생각하는 게 월급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세도 마찬가지고 주식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동산은 가장 문제가 황금성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예측이 안 되는 게 부동산은 세제가 너무 자주 변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더라도 현금화를 못하는 거죠. 팔라 그러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너무 빨리 바뀌고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요즘에 치면 이제 금태권은 별로 안 하시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또 하나가 주식인데 그래도 겪어보니까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더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저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기는 투자, 실패하는 투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이제 하반기 전망입니다. 예, 주도주 섹터, 대장주 선별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겠죠.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사는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사기는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두 가지겠죠. 팔았는데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잠깐 바빠서 안 팔았는데 손실이 났겠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그로가 좀 있습니다만은 싸게 잘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급하게 사다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치고 갈 때 샀다든지 얼마 전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에코프로를 15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120만 원 조금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분한테 갑자기 반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150만 원에 샀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샀습니까? 라고. 그래서 상당히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사기는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잘 사면 되는 겁니다. 그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건 됐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똑같은 게 나왔나요? 똑같은 게 나왔구나.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보면서 이 차트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가 위치인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많은 투자분들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하죠. 여기 잘못 전 같은데? 예.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지난 3월 달에는 미국의 무슨 은행이 또 파산한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이때는 또 미국의 뭐 부채 한도가 많아서 어쩐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 피치라는 회사가 5월 23일 정도에 미국의 신용 등급 그러니까 전망을 강등을 했었고 최근에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오늘이 8월이죠. 시장은 작년 9월 30일 날 125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일봉이라서 이런데 우리는 이 중간중간에 잔파동에서 엄청난 뭔가를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이 지수 맞추는 게임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럼 뭐가 의미였느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여기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고 싶고. 그렇죠. 1월 2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래? 예. 예. 벌써 결제하시는 거 아니죠?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과정도 제가 좀 뺐는데 이게 12월 달이 의도적으로 좀 많이 뺐던 거예요. 국내 정책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빨리 진행이 안 돼서요. 자,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장은 크게 상관은 없고 그냥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게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니 이게 실적이 나빠진다는데 EPS입니다. 실적이 나빠지는데 왜 장이 오르는 겁니까? 그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적지 않았어요? 저희 선생님 결제는 조금 있다가. 자, 올해 같은 경우 뭐냐 하면 EPS가 실적이잖아요.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정시는 역대급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 정도는 아니에요. 코로나 때는 쭉 갔고요. 근데 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어요. 조 단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내려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적도 나쁜데 빅테크 비싸졌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희망회로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비싸다 싸다에 대한 절대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비싸고 싼 거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주가는 그런 겁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이 조금 작은데 올해 그냥 EPS가 순이익이잖아요. 분명히 다 실적이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안 가요. 네이버가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분기 3천억 이상의 최대 영업이익을 보였어요. 근데 네이버 주가가 얼마예요? 20만 원대 초중반이죠. 아직 코로나 때 반도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똑같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스타벅스 주주 계세요? 코카콜라? 자, 좋습니다. 올해 23년도 증시에 미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만 올라갔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애플, 메타, 테슬라, 그렇죠? 근데 미국도 근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약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답을 다 적어놨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연준이 리세션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리세션이라는 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모든 전문가가 다 틀린 거죠. 상저하고가 나왔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나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7개월 동안 완전 반대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반기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셈법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할 건 후반부 이야기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먼저 보게 되면 요 밸류에이션의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주식을 볼 때 상당히 쉬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을 거고 상단에 주가와 실적이 있을 건데 항상 주가라는 걸 이 빨간 친구는 실적을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 실적이 이제 조금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가도 바닥을 좀 찍고 있다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로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다시 자금 자체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섹터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가 지금 상승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현대차가 아시겠지만은 1분기, 2분기 때 유일하게 조 단위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물론 앞으로 전기차도 만들겠죠. 근데 시장은 우리가 돈이란 게 한정적이잖아요. 코로나 때랑은 아예 달라요. 코로나 때는 이거 자료는 안 나오는데 코로나 때는 돈으로 자금을 정시를 땡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회사보다는 돈이 없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나빠서 안 들어오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어쩌면 남들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딱 편으로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은 회사에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턴어라운드라 그럽니다. 턴어라운드와 성장주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주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장이 이제 코로나나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주도주가 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차가 잘 팔린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도주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닌 상황, 지금 같은 상황. 내년도 경기 나쁘다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반기 투자가도 거의 다 포인트를 어쩌면 좋아지지 않을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섹터가 주도주가 되고 그게 또 다시 한번 순환이 도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올라간 종목들이 다 볼까요?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이 있었어요.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로봇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죠. 우리 주변에. 그렇죠. 조선소에서도 로봇을 활용해서 용접을 하고 그냥 우리한테 보인 거는 우연히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휴게소에서 바라봤던 커피 내려주는 기계가 다였어요. 정말 커피가 있고 식당 칼국집을 갔더니 서빙을 이 친구가 하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올해 1월 달부터 1월 3일 날 저는 기억을 해요. 1월 3일 날 왜 로봇이 날아갔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팀을 만들고 다 있겠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것도 같은 결이에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바로 이 문제죠.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인건비는 올랐어요. 이렇게. 최저임금 오르듯이 말이죠. 인건비는 올랐는데 올해 유독 로봇이 많이 간 이유는 근데 로봇의 인건비는 또 내려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 비용입니다. 2005년도가 만약에 뭐 대당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70 정도, 8만 달러, 7만 달러 정도 했다고 쳐요. 근데 자꾸 단가가 내려가죠. 왜 내려갈까요? 많이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만드니까. 이게 약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좋아하시면 전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데 제기오라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있어요. 그 제기오는 약간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 수제차라 그랬어요. 한 대 한 대. 근데 그걸 만약에 대량 생산으로 해버리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2003년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려웠으면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할 로봇 쪽으로 산업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게 부각되는 겁니다. 주식은 약간 그런 생각들, 어떤 새로운 섹터에 대한 그 갑작스러운 뉴 신드롬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AI도 마찬가지죠. AI가 뭐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은 항상 외부적인 게 중요한 거죠. 어렵긴 어려운데 큰 그림에서 우리는 그걸 잊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이고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장주의 폭발적인 반등세가 나온 거고 앞으로도 경기가 좋다는 소리가 나오면 바로 바뀝니다. 심지어 로봇도 배터리도 AI도 말이죠. 전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일 주식이 뭐냐고요? 화장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약주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조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인데 또 로봇 이야기를 잠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식의 기본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못나야 됩니다. 근데 제일 잘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렇게 매력들 주가 관점에서는 매력도를 그렇게 안 느껴져요. 경쟁 구조에서 기회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협동 로봇 제조 기업별 시장 점유율이에요. 다 영어죠. 다 영어입니다.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데가 있고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예요.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이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1위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1인데 그들의 바이어들은 중국도 미국도 다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절대 대만의 TSMC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50%와 18%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올해 상반기 때 배터리가 많이 강했느냐? 그런 관점이에요. 배터리 강했던 이유도 한국의 배터리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처음에 거 빼먹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갖게 될 때 결정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내가 어디 섹터에 논다는 거는 주도권을 아예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 그러한 유행에 맞는 전기차라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키워간다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한국의 무역 특성상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주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놓고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삼성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로봇을 만들었던 인탑스라는 회사가 주도주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주도주가 된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배터리가 주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100만 원이 가 있어야 돼요. 삼성 SDI도 100만 원. 근데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주도주는 포스코와 에코프로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거니까. 그 관점인 게. 이거는 마인드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상반기 지나간 건데 한번 저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볼 수 있을게요. AI도 마찬가지. 올해 엄청 뜨거워요. 한국의 AI는 이 AI의 주도권은 실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한국의 AI가 주도주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 파트너십을 협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우리가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고대역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원래 있던 거예요. 10년 전에 2013년 12월 달에 하이닉스는 HBM 세계 최초 개발. 21년도 삼성전자도 HBM PIM 세계 최초 개발. 그리고 10월 달에 3세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쩌면 하반기부터 HBM3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많이 가미된 것은 결정적으로 이러한 유행에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이 많은 반도체, AI 전부 다가 결정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트리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트리거? 한미반도체든 이오테크닉스든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반기 4월 달까지는 별로 안 갔어요. 많이 갔나요? 뭐 조금 오르긴 했겠죠. 근데 그 트리거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죠. 어디 갔냐? 도망갔네. 엔비디아라는 친구예요. 엔비디아가 5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앞으로 50% 투자할 겁니다. 실적은 사실 별 변한 게 없었어요. 여기 보면 매출도. 전방치 50%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두 가지가 안 돼요. 자율주행도 구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플도 AI 한다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한다 그러죠. 제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전 세계 검색 엔진 1위가 구글이죠. 구글링 유튜브 한다 그러지. 아마존도 한다.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1위가 아마존이래요. AW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윈도우 우리가 아는 땡땡땡땡 그 윈도우죠. 근데 이 친구들도 에이저라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요. 근데 테슬라도 이제는 메타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가는 앞으로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원래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세상에 알려준 이슈예요. 지금 챗 GPT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네이버가 거대 언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챗 GPT보다 6,500배 많은 데이터를. 카카오도 할 거예요.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성장주 관점에서는 가장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상반기 많이 오른 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오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좋은 것만 있느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 화면을 조금 작을 텐데 항상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도 초전도체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미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AI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모청권사에서 적은 건데 AI가 엄청난 일자리를 뺏어가겠죠. 그렇죠? 자동차 결합 방지도 사람 육안 말고 AI가 할 수 있는 거고
요 조립 확인 같은 것도 힐이 잘 붙었는지, 아니면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요 보면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 코드도 할 수 있고 뭐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심지어 계란에 부착되어 있는 코드까지 AI가 다 판독을 하게 됩니다. 병아리 감별사 큰일 나신 거예요. 조금 말하면. 물론 그건 별개의 예시겠지만은. 근데 시장은 이렇게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보는 섹터보다는 결정적으로 다른 산업을 죽여버리는 그렇구나. 다른 산업을 눌러버리는 섹터 쪽으로 압도적인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잘난 친구 위주로만 집중이 되는 거.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상반기 때 많은 뭐 피부 미용 관련주도 그런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제가 2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단어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인기가 몰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산업을 눌러찍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어쩌면 이거 자금의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쪽이 주도주가 되고 그 산업 자체는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요거 이야기는 뭐냐면 배터리도 사실은 얻어 걸린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고 트럼프였고 미국이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IRA 법안이라는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의 양극재가 템버가 됐을까요? 에코프로든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작년도부터 올랐고 코로나 2차 전지 관련주도 2021년도에도 강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 트리거를 해준 게 바로 IRA 법안이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7,500만 달러 자동차를 살 때 내가 지원해 줄게. 그 내용이죠. 근데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배터리가 영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올해 이게 작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미지인데요. 주가라는 거는 때로는 이건 그 이야기 때로는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고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증시에서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은 저는 망한다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5년 사이클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입니다. 거기에 한국과 미국의 사이클이 잘 교차되면은 잘해야 3년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장기 투자에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바이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저는 억측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에 뭐 이건 어려운 내용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니까 중국산 광물 안 되고 한국산 광물 미국에서 생산 조립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이 꼼수를 썼죠. 비율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배터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금양이란 기업이죠. 맞죠?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주가는 조금 말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우리가 없는 거. 없는데 그거를 집중하는 회사들이 결정적으로 항상 그 섹터 내에서도 배터리가 돼요. 주도주가 되는 거죠. 저는 금양이란 기업을 투자한 적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때 테마주 중에서 가장 많이 양산된 게 바로 리튬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저기 새만금인 거죠. 보이스카운 말고요. 새만금이 다 우리나라 전구체 자급화를 위해서 LG든 다 에코프로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올해 장을 정비를 해본 거예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장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본 거예요. 답답하신가요? 대충 잡히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좋은 기업도 있을 거고 계속 이 기업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이 두 개 정도는 결이 다른데요. 반도체하고 필수 소비재는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시장은 항상 전망과 예측을 하는데 어쩌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두 번째 섹터는 금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먹고 사는 거는 빡빡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래서 집어넣은 게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파월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경기가 좋아지려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섹터를 볼 때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미국의 물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그럼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때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가 필수 소비재와 반도체고, 경기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때 가장 오르지 못했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섹터가 반도체였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최악의 실적을 보여줬던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렵죠. 이거는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경기가 이렇게 확장될 때도 있고, 뭐 리세션도 있고,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글로벌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이제 10% 성장하겠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회주의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인구가 정체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성장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 아시아,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5% 가보겠습니까? 그럼 결정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에버리지를 상승으로 끌 수 있는 성장은 없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툭툭 튀는 섹터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일본,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밑에 있던 섹터. 일본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뭐라 하냐면은 하반기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언제 예측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모르긴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하했을 때 거꾸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빠진 섹터. 그게 반도체고 필수 소비재고.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도 가장 강했던 섹터. 그건 헬스케어였어요. 피부 미용 같은 거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요새 AI 의료기기 말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딱 글을 그리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돕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하죠. 예,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요. 여기 네모 박스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론하고 조금 안 맞는데 점선 자체 같은 경우가 약간 경기 사이클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선이 주도 섹터에 어떤 섹터가 순위를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는 이제 삼성증권 보고서인데 약간 그래프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 왼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경기가 나쁠 때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멀티플이 필요한 거. 그게 자동차였어요. 왜냐하면 5월달 정도 4월달에 5월달에 가장 핫했던 섹터 미국에서 SVB 사태도 발생을 하고 가장 핫했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 소부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뭐 서현이야, SL, 그죠?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실적 시즌이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쁠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23년도에 첫 번째 실적 시즌에서 가장 돋보였던 섹터죠. 이제 두 번째 실적 시즌 7월달에 오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그 다음에 테크입니다. 테크주는 뭐 AI도 있을 거고 뭐 로봇도 있을 거고 반도체 지금 HBM도 있을 거죠. 그리고 자본재 소재 쪽이 소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같은 게 있겠죠. 약간 순보는 떨립니다만은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첫 번째로 올해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데 앞으로 왜 자동차는 왜 그러냐면 필수 소비재 이미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동차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에 특별 소비세 매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상 특별 소비세는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과연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 1억까지 합니다만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사치품인가에 대한 캐시션 마크는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장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가느냐 하면 이쪽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LX 일렉트릭이나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주가 간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경기가 나쁠 거야.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 왕창 지을 거야. 예, 그런 거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9월 달에 혹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는데 앞으로 3번 남았는데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지난 6월 달과 똑같을까요? 6월 달에는 동결을 했다가 7월에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글로벌 모든 시장이 어차피 다시 올릴 건데 제가 한껏 멈춰볼게 그랬어요. 근데 만약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9월 달에 미국이 우리가 추석 세기 전후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시장은 생각보다 바로 인하하지 않습니다만 긴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자동차, 테크, AI, 반도체 여기서부터 쫙 퍼져버립니다. 정말 이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읽고 보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섹터가 저는 이건 리오프닝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원래 강했던 헬스케어라는 친구족도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이 빠져있던 필수 소비재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서울 코엑스잖아요. 요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많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빠져 있는 거죠. 이마트랑은 조금 다른데 백화점 같은 경우 마트는 좀 차이점이 백화점은 비싼 제품을 비싸게 팝니다. 마트는 싼 제품을 싸게 파는 거고요. 그럼 마진율은 당연히 백화점이 높은 거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반도체 이야기는 잠깐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방식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 공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 혹시 메모리 빈바이오니멀 반도체에 나와서 설명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세요? 뭐 주식이 또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한 가지는 알아요. 왜 이제 이게 뭐 AI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이게 보면 밑에가 있는데 이 경제학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한 디램이나 낸더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평택이나 화성이나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걸 말하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방에 짓겠고 잘 자라게 많이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근데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망이 나와야 돼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지 학생들이 9월 달에 노트북을 많이 살지. 근데 그거는 경기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쪽 같은 경우가 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 이상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가는데 왜 잘 자라게 한미반도체 날아가는 거야. 이오테크닉스 날아가는 거야. 뭐 TC밴드, 뭐 리플로 장비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한번 딱 세팅이 들어가면 원예 가입해서 테스트, 유진테크 기계가 장비가 세팅 들어가면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근데 비메모리라는 거는 칩 구조도 복잡해가지고 기계가 잘 자라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이쪽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메뉴를 치게 되면 그냥 한두 메뉴 그냥 많이 만들면 돼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으로 많은 품종을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형 네모난 거 2종류 정도만 많이 찍으면 되는데 여기는 애들이 까다로운 거야. 그러면 그 수엔 누가 보겠어요? 빵을 생각할 때 별 모양 빵도 만들고 둥근 빵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빵을 만들 수 있는 빵틀 장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AI든 뭐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를 비메모리로 이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쩌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도 저렇게 자신 있게 우리 3분기, 4분기 좋아집니다 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이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다품종 손황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PC가 잘 팔지 스마트폰이 잘 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강체에서 만약에 전반기를 이쪽으로 가져왔다면 앞으로 경기가 만약에 정말 미국이 조금 좋아진다면 다시 이쪽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반도체는 메모리 쪽이 앞으로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일정 부분 메모리 같은 경우가 비메모리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감산이라는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화답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라면 계속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산업혁명 이야기는 제가 딴 거 안 할게. 근데 이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가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걸렸던 해가 여기 보면 2018년도예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주가가 빠졌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내년이면 2024년도 정확히 6년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혁신들은 있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혁신 자체를 굳이 AI 하나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한참 멀었어요. 뭐 이런 말 하죠.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미 반도체 지금 살 거예요. 그럼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잠깐 본 것도 물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어. 좋아질 건 알고 4분기도 뭐 공장도 증설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까 어쩌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메모리 업황 관련주들도 볼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희가 에피스나 테스라든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도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공간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내가 주식하면서 막연하긴 하지만은 이 산업은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불멸의 섹터가 헬스케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돈 많으면 뭐예요? 필요 없죠. 예. 돈 많아가지고 대형 병원 가면 뭐합니까?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방을 하고 내가 당뇨 걸려가지고 그때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갑자기 요 수치 좋아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 전에 내가 미리 당뇨가 높아질 수 있을지 조기 발견해야 미리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 바이오의 흐름 자체는 예방과 진단 관리는 이제는 필수인 거죠. 이게 관리까지도 헬스케어로 들어가요. 그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그럽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원래 있던 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AI가 분석을 해준다 그러네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혹시 알츠하이머가 걸리지 않을까.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검사할 때 그 국내 이제 한 회사 유전체 검사라는 것도 유전차 검사만 해본 거예요. 왜냐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딱 100살만 생각하는데 99세까지는 뛰어다니려고요. 억울하잖아요. 맨날 주식한다고 이렇게 얼굴 시꺼매가지고 토요일 날 이 강연회 하는데 99세까지는 팔팔하고 이거 지팡이 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근데 이런 산업 자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잡히시죠? 실제적으로 원래는 예전에는 지금까지 헬스케어는 약간의 23년도 이전부터는 사실 이쪽 주류가 주류예요. 우리가 피부 미용 에스테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로 얼굴을 이렇게 잡티도 없앤다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겪어본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비올이나 뭐 저도 계속 봅니다. 예, 비올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말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마진이 너무 좋기 때문이겠죠. 마진이. 그리고 이 가격의 기구들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대당 뭐 5천만 원 하다가 6천만 원, 7천만 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는 건강하게 오래가 아니고 젊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쪽 섹터는 원래 잘 가던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관련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올해 변동성을 준 섹터가 바로 이쪽 섹터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루니도 마찬가지고 뷰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는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내가 진단하는 거잖아요. AI가 오진단을 맞겠다는 거죠. 배가 아파서 큰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어디 병원에서는 무슨 맹장이라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아니래. 길 가다 맹장 터지면 어떡해. 요새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섹터의 접근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보신다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쪽은 전부 다 지금 너무 오르긴 올랐는데 계속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기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실적이 찍히는 순간 다 고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실적이 나오면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그럴싸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접근의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AI 의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가장 그럴싸한데 언제 돈이 될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건강보험에 채택되고 했을 때는 주가는 가장 날아가 있는 거죠. 제약주로 치게 되면 제약이 임상에 성공해서 시판이 되게 되면 주가는 벌써 바닥을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투자 모멘텀을 뭐냐 하면은 실적적인 관점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조금은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예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 한국의 피부 미용 관련주들은 그렇게 잘 나올까요? 외국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싸게 잘 만들어서 그래요. 미국으로 여기 제가 자료를 준비했나? 여기 있네요. 뭐 윈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로다, 비올 등인데 루트로닉은 지금 거래 정지 사실상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빼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보면 이제 중국 아니에요. 중국에 가지 않고 중국에 가면 비싼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 비싼 게 그건 안 먹혀요. 전부 다 보면 미국으로 가요. 아메리카 쪽으로. 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팔리는 거죠. 물론 뭐 약간 그 기업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미국이나 남미 쪽으로. 근데 이쪽 섹터들은 실적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사수도 돼요. 그냥 사란 말이 뭐 직설적인 표현인가? 그냥 사도 돼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쪽은 섹터 자체가 가장 아까 제가 하반기 반도체 필수 소비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필수 소비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경기가 회복될지 아니면 침체 유지될지. 경기가 회복되면 반도체가 필수 소비재고 계속 금리는 동결하고 인하를 해도 경기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래도 경기가 아무리 회복 안 돼도 무조건 팔리는 피부 미용 쪽 헬스케어 쪽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필수 소비재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가 그래요. 필수 소비재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게 이제 식품이나 생활용품인데 주식으로 치게 되면 이건 사실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필수 소비재는 바로 밑에 거예요. 임의 소비재라 그래요. 임의 소비재는 뭐냐 하면 꼭 없어도 되는데 보다 유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옷이에요. 옷, 의류. 옷 같은 경우도 안 사도 되거든요. 그냥 작년에 입던 거 입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엔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엔터는 많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미 소비재에서 섹터에서 본다면 의류 회사들이에요. 기왕이면 한국에 국한되지 않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판매가 많은 기업은 한섬이나 LF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좀 많이 팔려요. 그렇죠? 근데 한국보다는 이게 글로벌 경기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니까 동남아에서 동남아도 인건비도 싸지도 않대.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미국, 중국, 유럽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혹시 뭐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FNF는 약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감성 코퍼레이션.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네요. 네, 그렇죠. 한세시력 같은 기업들이 있죠. 원래 영업무역 이런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약간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도 좀 좋게 보시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전자제품은 사실 IT 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IT 기기. 우리가 말하는 아이폰이 되는 거죠. 아이폰. 스마트폰 산업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데 이번에 폴더볼 같은 경우도 그 인기를 보이잖아요. 상반기 때 잠깐 반딱하다가 쭉 빠진 섹터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섹터주예요. 무슨 글라스 만들다 어쩌고저쩌고 했죠. 근데 그 섹터들이 지금 아예 그냥 못 가죠. 왜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가 많이 가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잘 보세요. 9월 달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는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생각보다 8, 9월 달보다 그쪽에서 확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AI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하시면서도 저는 그걸 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뭐 너무 쉽죠. 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술. 그죠? 너무 쉽죠. 그냥 매수 시그널이 뜨면 사고 매도가 뜨면 파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 이 더운 데까지 왔더니 이딴 소리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우상향 하시고 올라가다 막히면은 팔고 내려오다가 멈추면 사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할 건 아니고 내일 저녁 8시에 이거는 이제 강연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은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세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머리에 한번 적어보세요. 추세, 추중.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 지지와 저항.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반등한다.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잠깐이라도 내려온다. 의미 있는 저점. 이거는 이제 약간 공부가 필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 3가지 그림만 보면 돼요.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빨간 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저점이라 보지 말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사라는 거고, 그 다음 이 자리에서 못 산다면 이 자리에도 사라는 거죠. 왜죠? 이렇게 추세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처럼 말이에요. 다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주가라는 게 계속 막힌다고요. 뭐 내가 봤더니 현대차가 20만 원만 내려오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22만 원 있더라.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루틴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만약에 내려올 때 여기서 살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 사게 되면 이 추세와 지지와 저항이라는 차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한 군데 국한되지 마시고 그냥 큰 그림에서 이런 플로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뭐 강의가 제가 준비한 건 다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저녁 8시에 같이 한번 저 딱 3장 좀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오늘 매매를 위한 하나의 기술이니까 의미 있는 저점,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와이드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그러면 뭐 의류 관련주라면 아까 제가 뭐 한세시럽 이야기 드렸잖아요. 전 아모레퍼시픽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종목을 과연 어떻게 매매할지. 제 눈에는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를 연초에
포시마크라는 미국판 당근을 인수한다 그럴 때 오히려 그거를 잘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포시마크 당근, 미국판 당근 마켓이에요. 그걸 빼고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신 지금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잠깐 약간 하이프 글로벌 X라는 이슈 때문에 좀 올라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종목은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거를 어떤 가점에서 사냐가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이거 이 한 장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예, 그냥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 그 관점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야, 이거 딱 1시간 딱 채웠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지금 같이 해보시고 제가 지금 1시간을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기억나는 단어가 혹시 있으세요? 너무 많은 말씀드렸나요? 어쩌면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저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 왜냐하면 앞에 하신 또 우리 박우신 대표님은 기업 세계를 이야기하셨고 제 뒤에 또 박찬웅 대표님도 시황과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하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안 하면 또 뭐 다른 경우 나왔지만 근데 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결과는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HBM으로만 날아갔던 반도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업황 전체에 대한 회복을 볼 수가 있고 상반기 그렇게 소외받던 필수 소비재들, 이미재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모색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우리 박찬웅 대표님이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